제가 들려드릴 37번째 소설은 서머셋 모험의 인간의 굴레입니다. 이건 모험의 대표작 중 제일 으뜸이에요. 재미있고 깊은 책입니다. 저는 이걸 1, 2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읽어요.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듯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재밌게 알려주는 책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만일 무인도에 간다면 갖고 가야 할 책 중에 이건 꼭 포함되는 소설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책을 여러 권 가졌었는데요. 다 인간의 굴레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민음사에서는 인간의 굴레에서라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굴레가 익숙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이 상당히 길어요. 상하권 합해서 1000페이지가 넘고요. 중요한 것들 다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요약하는 데만 딴짓 하나도 안 했는데 이틀이 꼬박 걸렸어요. 이야기가 길지만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한 번에 쭉 들으실 걸 권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필립 케어리. 필립의 아버지는 런던에서 유능한 외과의사로 명성이 있었고 자기 환자였던 아름다운 여성, 바로 필립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필립은 선천적으로 왼쪽 발이 기형이어서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어머니가 둘째를 임신했고 출산 6개월 전에 아버지가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어머니는 몇 달 후 사산을 했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필립은 9살이었어요. 죽기 전에 어머니는 아들 필립을 품에 안고 왼쪽 다리를 만지며 흐느꼈어요. 9살 된 필립을 맡은 사람은 아버지의 형 부부예요. 백부인 케어리 씨는 성직자로 런던에서 60마일 떨어진 블랙스터블이라는 지역의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나이는 50세가 넘었고 동생인 필립의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루이저 백모는 남편과 동갑으로 순정적인 여자예요.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으므로 백모는 필립을 맡으면서 자신이 잘 해낼지에 대해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리라고 결심합니다. 필립의 아버지는 유산으로 2000파운드를 남겼는데 이 액수는 굉장한 재산은 아니지만 필립이 어른이 돼서 수입이 생길 때까지 잘 쓰면 적당할 수는 있는 액수였어요. 케어리 씨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으므로 동생의 수입으로 보아서 이보다 훨씬 더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고 그건 다 동생 부부가 절약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못마땅히 했습니다. 유모와 이별을 하고 백부와 런던을 떠나 블랙스터블로 왔어요. 사제관은 25년 전쯤의 교회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노란 벽돌에 빨간 지붕이 꽤 큰 규모였어요. 사제의 수입은 많지 않았고 1년에 300파운드밖에 생활비로 쓸 수 없었으므로 백모는 절약하는 데 익숙해 있었고 모든 지출을 남편에게 맞추고 남편을 우선으로 하는 가정적인 여자였어요. 필립은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백부에게서 라틴어와 수학을 배웠는데 백부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모르면서도 가르쳤어요. 또 백모에게는 프랑스어와 피아노를 배웠는데 백모의 프랑스어 실력은 별로였지만 피아노는 잘 쳤어요. 사제관에서의 생활은 늘 규칙적이었습니다. 월, 화, 수요일에는 쇠고기 요리가 식탁에 올랐고 목, 금, 토에는 양고기, 일요일에는 닭을 한 마리 요리한 것이 식탁에 올랐어요. 저녁 식사 후 좀 있다가 케어리 부인이 기도종을 치면 필립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저녁 미사로 모두 바빴어요. 아침 식사 후 케어리 씨는 성찬용 빵을 가늘게 썰었고 필립에게는 빵의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일이 맡겨졌어요. 교회에서는 가족석에 앉았고 설교하는 동안 필립이 지루해서 몸을 들썩이면 백모는 그의 팔에 살그머니 손을 얹고 자제시켰어요. 저녁 미사 때는 케어리 씨와 필립만 둘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케어리 씨는 저녁에는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교회에 갔다. 필립도 절룩거리며 그를 따라갔다. 어둠 속에서 시골길을 건너라니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불을 밝힌 교회가 먼 곳에서 보이다가 가까이 갈수록 다정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백부가 서먹서먹하게 느껴졌으나 차츰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슬쩍 백부의 손을 쥐기도 했는데 그러면 든든한 느낌이 들어 걷기도 더 수월했다. 교회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따뜻해지라고 케어리 씨 슬리퍼가 벽난로 앞의 발판에 놓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필립의 어린애용 슬리퍼도 놓여 있었다. 외아들이어서 외롭게 자란 필립은 사제간의 생활도 외롭긴 했지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외롭진 않았어요. 사제간의 식모인 메어리앤과 친해졌는데 그녀는 18살에 이곳에 와서 지금 35이 되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필립은 가끔 부엌에서 메어리앤과 놀았는데 부엌에서 깔깔대며 웃는 필립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백모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그녀는 엄마 없는 필립에게 정이 갔고 어떻게든 필립의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필립이 무뚝뚝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백부가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로 기분이 안 좋을 때 필립이 나무쌓기 장난감을 쓰러뜨려 소리가 크게 나서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백모는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필립은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백모가 너는 내가 싫으냐고 묻자 싫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그 무지막지한 말에 슬픔이 복받쳤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채 살아왔으며 이제 필립을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필립은 미안해서 백모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고 그런 애정 표현을 처음 받아본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가슴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좀 더 가까워졌어요. 백부의 유일한 열정은 책을 모으는 거여서 서재에는 책이 많았어요. 어느 날 필립에게 성지의 그림책을 보여주었는데 열심히 보았고 부부는 어린 조카가 예수의 행적을 담은 성지에 관심을 갖는 걸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장래에 성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후에 필립은 로마 그림책도 보았고 글씨가 있는 걸 보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혼자 가서 책을 꺼내보게 되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기 시작해서는 두세 차례 불러야 식사를 하러 올 정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조숙해서 이제 소설책들도 보기 시작했어요. 독서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습관이라고 생각했으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단처를 마련하고 있었죠. 여름이 되었고 정원사는 필립을 위해 수양버들 나뭇가지에 해먹을 만들어 주었고 여기에 몇 시간이고 누워 사제관을 찾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열심히 읽고 또 읽었어요. 건너편 집에 런던에서 잠시 휴양을 온 부부가 있었는데 필립을 자신의 아이들과 놀게 하자고 청을 해왔지만 케어리 부인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성직자가 될 필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필립에게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필립은 터켄베리에 있는 킹즈스쿨에 입학했어요. 전통 있는 이 학교는 미션 계통으로 교육의 역점은 하느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신앙심 있는 청년을 길러내는 거였어요. 이제 그는 부모님과 살던 런던을 떠났고 백부 내외와 살던 블랙스터브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는데 몇몇 애들은 필립의 불구를 짓궂게 눌렀습니다. 필립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으며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여겼어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생각했고 밤이 되면 이 끔찍한 학교 생활은 꿈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있기를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다 잠들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필립의 불구는 관심을 끌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되도록 시선을 끌지 않게끔 절름거리는 발을 온전한 발 뒤로 숨긴 채 가만히 서 있는 편을 택했어요. 남들이 노는데 낄 수 없었으므로 남들과 자기 사이에는 어떤 벽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12살이 되었어요. 그는 공부를 잘했고 그 덕분에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필립은 불구로 인한 조롱을 견딘 유년을 거치면서 쓰라린 자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종교적 열기가 강하게 학교를 휩쓸었고 필립도 신앙심이 매우 깊어졌어요. 성서 연맹에 가입했고 매일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읽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필립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이라도 움직인다는 구절에 관심을 갖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때 백부에게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백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건 믿음의 문제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필립은 자신의 불구의 발을 온전하게 만들어달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불편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생각해서 찬 바닥에 얇은 잠옷만 입고 부들부들 떨면서 했는데 그걸 신에 대한 일종의 제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날짜도 정했는데 그건 방학이 끝나는 날로 정했습니다. 학교에 멀쩡한 다리로 갈 생각을 하니 기뻤어요. 이제 축구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부활절 학기가 끝나면 있을 운동회에 참가할 생각을 했고 발을 감추느라 애쓰는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신났어요. 그러나 방학 마지막 날 그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건 자신이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적의 날짜를 부활절로 잡고 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슬며시 드는 믿음에 대한 의심을 막을 도리는 없었어요. 결국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며 성경 구절은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부활절이 오기 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필립은 13살이 되었고 상급학교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교장은 퍼킨즈예요. 그는 이 학교 출신으로 공부를 잘해서 전설로 남아있는 인물이었어요. 포목상집 아들이었고 공부로 성공을 해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들이 아직 남아있는 모교에 교장으로 오게 된 거였어요. 퍼킨스 교장은 학생들에게 쓸데도 없는 주입식 공부에 대한 시험보다 상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가끔 교사들과 바꿔서 수업에도 들어갔고 필립은 교장의 수업을 좋아했어요. 필립은 이미 제 나이 수준을 넘어서는 온갖 책을 다 읽고 있었으며 교장은 그에게 그 열정을 채워주었습니다. 교장은 수업 중 질문을 하다가 필립 앞에 멈춰서서 미소를 지으며 케어리, 내가 말해보렴 이라고 했어요. 학교에는 고든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는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냈어요. 자제력이 없어서 수업은 화를 내는 데서 시작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필립처럼 수줍은 학생에게 이보다 더 부적절한 선생은 없었어요. 한 번은 고든의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은 필립은 그가 다그치고 소리를 지르자 대답할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져 갔어요. 필립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고든은 격렬히 화를 냈습니다. 교장 선생은 너를 똑똑하다고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멍청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절른 말이 멍청이라고 더 크게 말했어요. 필립이 징계 장부를 갖고 교장실에 갔을 때 교장은 고든 선생이 내 잘못을 매우 불손함이라고 적었다고 말해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어요. 필립은 고든 선생이 자신을 절른 말이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어려있는 필립을 가만히 보다가 몇 장의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친구가 보내준 아테네 사진이라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나도 예전에 고든 선생 반이었는데 그때 그 양반은 날 집시 종업원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사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필립은 계속 공부를 월등하게 잘했고 외롭게 지냈어요. 이제 상급반이었기 때문에 자습실이 배당되었고 그는 더 여유롭게 공부하고 혼자 산책도 즐겼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수석 졸업이 될 것이고 졸업할 때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에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백부 내외의 소망대로 성직자가 되는 것에 차질이 없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책 읽는 습관 때문에 늘 홀로 있었고 아는 것이 늘어갈수록 자만심도 커져갔어요.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경멸했고 가끔은 신랄한 독설도 했고 인기 있는 애들을 부러워했으며 은근한 유머 감각도 갖고 있었죠. 학우 중에 인기 많은 로우즈라는 애와 가까워졌어요. 필립은 우정이라는 새로운 감정에 휩싸여 그가 자기하고만 친하기를 바랐고 로우즈가 딴 애들과 어울리는 걸 질시의 눈으로 보았으므로 결국 그들의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학년이 되었고 필립은 학교에 흥미를 잃어갔어요. 이미 정해져 있던 진로, 18살까지 킹즈스쿨을 다니고 옥스퍼드에 지나가는 진로는 뻔하고 지겨웠어요. 독일에서 1년쯤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석을 할 것이며 옥스퍼드에 갈 장학금은 이미 따놓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다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백부는 결사반대했고 백모는 눈물로 호소했으며 교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불러서 설득했지만 필립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아침 필립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했어요. 하늘은 푸르렀고 길가의 나무들은 잎이 무성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새 인생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벅차오르는 환희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하숙을 했는데 그 집엔 18명의 하숙객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친해지면서 필립은 다양한 관계의 첫 발을 내디딥니다. 에를린 선생에게 라틴어와 독일어를 배웠고 프랑스인에게 프랑스어, 수학은 워튼이라는 영국인에게 배웠어요. 하이델베르크에 온 지 3달이 지났을 때 새로운 하숙생이 옵니다. 그의 이름은 헤이워드예요. 26살이었고 케임브리지를 나와 런던에서 변호사 공부를 하다가 시인이 되기 위해 이탈리아로 갔었어요. 플로렌스와 로마에서 한 철을 보냈고 이제 괴테를 원서로 읽기 위해 독일에서 2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헤이워드는 문학적 감수성이 탁월했고 자신의 열정을 유창한 말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필립은 독서를 많이 했어도 닥치는 대로 읽어왔는데 이제 취향을 인도해줄 사람을 만나게 된 걸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이워드가 추천해주는 책들을 모조리 읽으면서 그와 대화를 꾸준히 나누었어요. 하숙집에는 위크스라는 남자도 있는데 그는 미국인이었어요. 하버드를 졸업했고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나이는 30에 가까웠어요. 이들은 토론을 즐겼어요. 위크스는 헤이워드의 말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다음 틀린 내용을 수정해주고 주석가의 말을 인용하고 권위자의 말까지 언급하는 전문가적인 데가 있었어요. 그는 예의 바르게 헤이워드가 자랑하는 학식이 피상적임을 완전히 까발리는 걸 즐겼죠. 또 이들은 종교에 관한 대화도 나누었는데 필립은 종교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종교란 영국의 국교회였고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위크스가 영국 국교를 신랄하게 조롱할 때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위크스는 사람은 자기 시대가 믿는 걸 믿으며 성인들은 신앙의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엔 오늘이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필립은 잘못하면 영원히 저주받을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확신도 강해져갔고 그게 본능처럼 생각되었어요. 의심을 없애려고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열심히 읽었지만 결국 자신의 본능적인 느낌을 확인하려는 데 지나지 않았죠. 그가 신앙에 등을 돌린 것은 신앙이 밖에서 강요되어 왔기 때문이었고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것에서 벗어나자 삶이 낯설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팡이에 의지해 오다가 갑자기 지팡이 없이 걷게 된 듯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이제 그에게 삶은 더 아슬아슬한 모험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이워드는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고 필립은 백부와 합의한 대로 한 달에 15파운드밖에 쓸 수 없었으므로 여행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필립은 헤이워드가 떠나기 전에 이미 그에게 식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만사를 문학적인 분위기를 통해서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관능을 낭만적 감정이라고 잘못 알았고 게으름을 철학적인 초연함이라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몰랐고 지적하면 거짓말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지독한 관념주의자였습니다. 필립은 대학에 입학해서 몇 과목의 강좌를 수강했어요. 그 과목 중에 당시 명성을 얻고 있는 쿠노피쇼의 철학 강의를 들었는데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끌렸습니다. 이제 그가 들어가려고 하는 세상은 저주와 어둠이 가득 찬 곳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들어설 욕망이 위축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이쯤에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립은 독일을 떠나 블랙스터블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백부와 백모는 생각보다 노인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말라 연약해진 백모는 필립에게 입을 맞추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으므로 필립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는 미스 윌킨슨이 와 있었어요. 그녀는 사제의 딸로 예전에 케어리 씨가 그 밑에서 보좌 사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친이 죽고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가정교사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필립이 독일에 갈 때 그곳 하숙집을 알아봐 준 것도 그녀였어요.
현재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휴가를 보내러 블랙스터블에 와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부침성이 좋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으며 필립에게 친절했어요. 그녀의 나이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고 백부 내외의 추리로 볼 때 30이 한참 지나 후반에 가깝다는 거였어요.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필립에게 그녀는 처음으로 이성의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녀도 필립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필립은 계획을 세워야 했고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는 백부의 주장에 힘입어 공인 회계사 일을 배우기로 합니다. 런던에 가서 들어갈 사무실도 알아보았고 이제 몇 주 후에 떠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집에 그녀와 둘만 있었고 필립은 용기를 내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필립은 지난밤 그녀의 침실에서 보았던 모습에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거칠거칠한 피부와 목의 옆쪽으로 길게 패인 주름들이 떠올랐고 승리감은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나치게 젊은 사람이 옷차림을 하고 짙은 화장을 했던 그녀의 실체를 본 것이었고 그녀에게 끌렸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건가 끔찍스럽기만 했습니다. 필립의 행동은 그전보다 열정적이지 않았고 미스 윌킨스는 섭섭함을 드러냈고 그걸 달래느라 필립은 애를 먹었어요. 그녀는 필립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며 떠났고 필립도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스트랜드 거리 하버드 카터 회사에서 견습 사원으로 회계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같은 견습 사원으로 와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윈체스터를 나와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당장 어울릴 만한 사람이 와트슨밖에 없었지만 그와는 친밀해지지 않았어요. 6시에 퇴근해서 강을 건너 워터리어까지 걸었고 하숙집에 도착하면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에는 국립미술관에 다녔으며 헤이워드가 추천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혼자 연극을 보러 간 적도 있었는데 감상을 나눌 상대가 없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숙집에서의 외로운 밤들도 지긋지긋하고 일도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일이 재미없어서 사무용지에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고 필립이 그린 그림을 본 와트슨은 그림 솜씨에 깜짝 놀라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왜 화가가 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헤이워드도 필립의 그림 솜씨를 칭찬한 적이 있었고 미스 윌킨슨도 화가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상사와 파리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머무르는 일주일 동안 필립은 파리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때는 6월이었고 파리는 감미로운 대기에 휩싸여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정답게 느껴졌으며 로맨틱해 보였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필립은 파리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1년을 채우고 첫 휴가를 얻었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블랙스터블로 돌아왔어요. 그림을 배우러 파리로 떠나겠다고 하자 백부는 노발대발했어요. 한우물을 파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백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필립은 완강했고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서 백부는 그런 걸 배우는데 네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축내게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필립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약간의 장신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백모는 조용히 시내로 나갔다가 와서 필립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거기엔 100파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때 300파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 돈을 조심스럽게 간수해왔어요. 급한 자선 기부금으로 지출할 때나 남편과 필립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생일 선물을 사는 데만 사용해왔어요. 세월이 흐르는 사이 돈의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이걸 조카에게 줄 수 있어서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 돈 없이도 내가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 하지만 내가 받아주면 난 너무 기쁘겠다. 널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기를 늘 바래왔다. 널 내 친자식처럼 사랑해왔단다. 너를 얼마나 돕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다. 장차 훌륭한 화가가 되면 날 잊지 말아주렴. 내가 널 공부시켰다는 걸 기억해다오. 루이자 백모의 지친 눈에 순수한 기쁨의 미소가 감돌았고 필립은 백모의 말라빠지고 주름진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필립이 파리로 떠나던 날 기차역에서 그를 배웅하고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느님에게
저 아이를 보살펴주고 유혹에 들지 말게 해주고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몽파르나스 거리 근처의 골목에 숙소를 정하고 아미트라노 미술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첫날 늦은 시간이었지만 밖으로 나와본 거리는 휘황찬란했고 전차와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사방에 카페들이 널려있고 온갖 외국인들이 손짓, 몸짓을 하며 떠들고 예술을 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립은 흥분되었고 행복했어요. 어느 카페의 노천 자리에 앉아 독한 술 압생트를 주문해서 마셔보았어요. 빈속에 술이 들어가니 기분이 좋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형제처럼 느껴졌어요. 학원에서 주무일을 보는 미세스 오토의 배려로 학원 생활을 낯설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니 프라이스라는 같은 학원생을 소개해 주었는데 프라이스는 그림 실력은 형편없지만 요점을 찝어서 가르쳐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인 필립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프라이스는 괴상한 여자였어요. 비쩍 마른 몸에 매일 똑같은 갈색 옷, 가꾸지 않은 머리와 퉁명스러운 말투가 그랬습니다. 그녀가 스케치한 것을 보고 놀랐는데 초보자인 필립의 눈에도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을까 싶었죠. 마치 5살 어린애가 그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잘 그린다고 생각했고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원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못하는 필립은 그녀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그녀는 필립에게 스케치 요령을 알려주었어요. 모두 그녀를 싫어했고 그녀가 학원에서 유일하게 말을 거는 사람도 필립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형편없었고 다들 그녀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원의 푸아네 선생은 이런 형편없는 그림은 갖다 버리라는 말까지 했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필립이 밥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접시를 앞에 두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접시를 핥듯이 개걸스럽게 먹어대서 필립을 놀라게 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미국인 플래내건, 또 로슨, 클러튼과도 사귀었고 그들은 틈만 나면 열을 올리고 예술 논쟁을 벌였어요. 당시에는 인상파가 대세였지만 영국인과 미국인들은 휘슬러의 영향이 강했고 라파엘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련거리였으며 벨라스케스가 최고로 여겨지고 있는 등 미술에 대한 토론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적 지주로 통하고 있는 크론쇼라는 인물도 만나게 됩니다. 크론쇼는 이 지역에서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꽤 있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영자 신문사에 다녔는데 술버릇 때문에 쫓겨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자신문에 전람회 평을 쓰고 약간의 번역도 했고 신문사에 그림 판매 동향이나 풍자 익살극에 대한 기사를 쓰고 그 대가로 받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생활이 어려워도 절대 그 방식을 바꾸지 않고 먹고 입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 보였지만 술을 많이 먹었으며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크론쇼는 필립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의 개성적인 이야기 방식에는 야릇한 힘이 있었는데 낭낭한 목소리로 날카로운 지성과 미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필립은 크론쇼에게 흠뻑 빠졌어요. 크론쇼는 다른 사람들이 사상이나 보통의 규칙보다는 자신을 위한 삶이 중요하며 우주의 중심도 자신이라고 강조했어요. 인생에서 추구하는 건 결국 자신의 쾌락이라고 했죠. 파리 생활의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가지고 온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백부에게 말할 수는 없었고 루이저 백모에게 말하면 백모는 주머니를 뒤져서라도 뭔가 보내주려고 애쓸 것이 뻔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3달 후면 성년이 되어 적으나마 자신의 재산을 갖게 되므로 필립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몇 가지 장신부를 더 팔아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로슨이 라스파이르 거리에서 가까운 동네에 조그만 스튜디오가 하나 비어있으니 같이 빌리자고 제안했고 경비 절감을 위해 그러기로 합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사를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갖춘 후 처음으로 소유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이제야말로 집이라 여겨지는 곳에서 잠자리에 누운 첫날 밤은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아침에 일어나 불을 피우고 커피를 끓여 파자마 바람으로 마셨어요. 기분이 최고였죠. 프라이스는 필립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림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 화를 냈어요. 필립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적당히 둘러대곤 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다들 도시를 떠나 바닷가나 시골로 떠났고 필립도 몇 사람과 돈이 덜 드는 곳으로 그림을 그리러 떠났다 돌아왔을 때 프라이스가 학원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프라이스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가 왔어요. 급히 그녀의 방에 갔을 때 그녀는 목을 메고 죽어 있었습니다. 프라이스는 처참할 정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매일 우유와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으며 그것도 떨어져서 며칠을 굶다가 결국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녀가 견뎌야 했을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니 안쓰러웠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비쩍 마른 몸은 끔찍하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필립은 그녀의 오빠를 수소문해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조문객은 학원의 몇몇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 후 필립은 프라이스의 헛된 노력에 가슴 아팠으며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가치 있는 그림은 마음으로 그려야 하는데 자신은 머리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며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대목입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었다. 극도로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돈 벌 가망이 없다. 하기야 그림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푼도 벌지 못한 화가들이 숱했다. 가난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불멸의 걸작이라도 남기면 가난도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필립은 자기가 이류 이상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류가 되기 위해 젊음을, 삶의 즐거움을 버리고 많은 가능성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느 날 클러트는 브로타니에서 만났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증권 브로커를 하다가 마누라와 자식을 팽개치고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을지도 모를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 타이트 섬으로 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명예도 의무도 죄다 버리고 오직 이 세계가 주는 정서를 물감을 사용해서 화폭에 표현하려는 욕망만을 가진 이 사내에 대해서 필립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대단한 일인데 자신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음을 느끼고 크론시오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크론시오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어요. 필립은 크론시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크론시오 자신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밝은 희망에 가득 찼던 젊은 시절, 그 광채를 시들게 한 갖가지 실망스러운 일들, 비참하리만큼 단조로운 쾌락의 추구, 그리고 깜깜한 미래, 그의 조언을 필립은 이해했습니다. 인생은 그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크론시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크론시오는 정교한 무늬 페르시아 양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필립은 푸안의 선생을 만나 자신의 그림을 정확히 평가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림을 다 본 푸안의 선생은 어느 정도의 손재주는 있지만 보통 이상의 화가가 되지는 못할 거라면서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 다른 일에 운을 걸어보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자네 나이 때 누가 나에게 그런 충고를 해주었더라면 또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했고 필립은 선생의 조언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필립은 2년에 걸친 미술학도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파리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부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오늘 새벽 루이제 백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랙스터블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필립은 백부에게 미술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합니다. 백부는 한우물을 파야 한다는 말을 또 했고 못마땅해 했어요. 필립은 몇 주 동안 블랙스터블에 머물면서 독서에 빠져들었고 철학 서적을 탐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공인회계사 견습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치렀었는데 그 성적이 의학교 입학에 충분한 자격이 되었어요. 9월의 마지막 날, 필립은 남은 전재산 1600파운드와 불구의 발을 가지고 런던을 향해 출발합니다. 성 누가 의학교를 택했는데 그곳은 아버지가 나온 학교였기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하숙을 정하고 5년 과정의 의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1차 과정은 생물 해부학 화학이었고 그는 열심히 공부와 실습을 해나갑니다. 숙소는 작지만 좋았어요. 책들을 정돈해놓고 벽에는 자신이 그린 스케치들을 걸어놓았어요.
바로 위층에는 그리피스라는 5학년 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옥스퍼드 출신이고 지인들이 많았으므로 매일 밤 그의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 필립은 방에서 혼자 책을 읽다가 파리 화실에서 로슨, 플래너건, 클러튼과 함께 예술을 논하던 즐거운 밤이 생각나서 가슴이 쓰렸어요. 어느 날 카페에 갔다가 일하는 종업원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밀드레드예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피부는 고왔지만 푸르스름한 기가 돌았어요. 필립은 그녀 같은 타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일 카페에 들리고 그녀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이런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걸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색이 짙었으며 예쁘지도 않았고 어휘는 투박하고 빈곤할 뿐 아니라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지요. 저속한 코미디를 보다가 웃기는 대사가 나오면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게다가 건방진 태도를 자주 보여서 그럴 때는 딱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열정을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사랑이란 온 세상을 봄처럼 느끼게 해주는 황홀함과 행복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사랑은 영원히 허기, 고통스러운 갈망, 쓰라린 고뇌뿐이었어요. 그녀가 말이라도 걸어오면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그녀가 가면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녀를 위해 극장표를 사고 함께 가달라고 간청하고 식사를 예약하고 선물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자신이 사랑에 그녀가 반응을 하면 행복했고 그게 안 보이면 죽을 듯이 괴로웠어요. 밀드레드는 다른 남자도 만났어요. 이건 그를 더 괴롭게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으면서 필립을 만났고 화내는 필립에게 몰상식하고 논리 없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안 보겠다고 돌아왔다가 다음날 다시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고 만나달라고 간청하고 그녀가 용서해주면 그게 고마워서 쩔쩔매는 이상한 사랑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몰래 가서 훔쳐보기도 했어요. 너무 끔찍하게 그녀가 싫어서 이제 사랑에서 벗어났고 다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다가도 잠에서 깨어나면 고통이 자리 잡았어요. 사랑하면서 경멸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필립은 해부학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상대는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으므로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 절망감 속에는 모욕당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의 연정은 상처받은 자만심에서 출발한 거였으며 그녀도 경멸스러웠지만 그런 사랑에 빠진 자기 자신이 더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는 이제 앞날을 구상해야 했어요. 그에게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밀드레드에게 빠져다니느라 낙제한 과목 시험을 치러야 했고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려 지내고 싶었어요. 마침 독일에서 사귀었던 헤이워드가 런던에 올 거라는 편지가 왔고 그가 왔을 때 필립은 대화를 하면서 잃었던 영혼의 빈 곳을 채워나갑니다. 밀드레드를 만났던 지난 6개월 동안 아름다움에 굶주렸던 자신을 깨달았어요. 사랑이 나는 정신 나간 일에 빠져있는 동안 엄청난 인생의 기쁨을 잃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라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그 즈음에 로슨이 런던에서 초대전을 했고 앞으로 런던에 눌러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크론쇼가 필립에게 페르시아 양탄자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발견하지 않으면 그 답은 무의미하다고 했던 말을 다시 상기합니다. 필립은 공부를 수월하게 해나갔어요. 그의 일상은 더 안정적으로 되어갔고 헤이워드와 로슨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밀드레드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남편과 헤어졌고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돈 한 푼 없어서 찾아온 거였죠. 필립은 그녀를 보자 다시 격렬한 애정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괴로운 사랑을 잊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그 시간들을 깡그리 잊고 다시 이 괴상한 사랑에 휘말렸어요. 그녀에게 방을 구해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모든 걸 거는 예전의 그 사랑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출산비, 휴양비, 생활비, 옷값, 아이 돌봐주는 사람의 비용까지 다 필립의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그녀의 웃음과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필립은 그 사이에 친해진 위층의 그리피스와 셋이서 식사를 하고 밀드레드는 그리피스의 근사한 외모와 말 솜씨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건 필립의 신경을 쓰이게 했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느 사이에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밀드레드는 그리피스와 여행을 가고 싶지만 둘 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필립은 자학의 야릇하고 기묘한 쾌감에 휩쓸려서 돈을 대줄 테니 그리피스와 여행 가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피스는 옥스퍼드 출신이었고 그곳에 밀드레드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필립의 돈으로 여행을 떠났고 필립은 이 여행이 끝나면 밀드레드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피스에게 증오감이 일었지만 밀드레드에게는 그 모든 일을 당하고도 애끓는 욕정만이 느껴질 뿐이었으므로 더욱 자학의 시간 속에 있었어요. 밀드레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 불행은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다고 그의 이성이 달랬어요. 그는 블랙스터블로 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밀드레드 때문에 지출이 많아서 잔고가 줄어들었고 이제 극도로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는 다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많이 줄어 있었는데 시험이 어려워서 또는 런던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과 과정을 끝냈을 때 그리피스와 밀드레드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들이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리피스는 그런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상종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후 그녀는 런던의 거대한 익명의 사람들 무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필립도 그녀에게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겨울학기가 시작되었고 필립은 외래환자 실습 보조원이 되었어요. 그는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필립은 환자를 대할 때는 평소의 수줍음이 덜 느껴졌고 자신이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의사가 되게끔 태어났으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런쇼가 런던에 왔어요. 출판사에서 그의 시집을 출간해준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 때문에 런던에 오게 된 거였어요. 책의 교정은 끝났고 이른 봄에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크런쇼는 무척 가난했고 죽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그럼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필립은 그를 보자마자 간경변증에 걸려있음을 알아봤어요. 그는 죽더라도 술을 계속 마실 것이며 술 없는 인생은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립은 남는 방이 하나 있었으므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나가면서 틈틈이 크런쇼를 간호했고 아는 의사를 데리고 와서 진찰을 받게 했지만 의사는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돌아보니 크런쇼가 죽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두려웠어요. 필립은 젊은 시절의 크런쇼를 상상해 보았어요. 몸은 호리호리하고 발걸음은 상쾌하고 머리카락이 더부룩한 청년. 활달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던 청년 크런쇼. 필립이 세웠던 삶의 원리는 본능을 따르는 거였어요. 크런쇼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런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거였으며 그렇다면 대체 어떤 원리라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아무 원리고 뭐고 필요 없이 그저 우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외래환자를 보던 필립은 새로운 친구를 한 명 사귀입니다. 급성 환갈로 입원했는데 이름은 에설리예요. 에설리는 신문사 주간으로 근무했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어요. 지금은 신문에 기고를 하는 저널리스트고 그 일을 겸해서 의료회사의 광고 담당 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이는 48살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이야기꾼이며 생기발랄한 표현으로 상상력을 자극해 상대방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의도 발랐고 세상이나 책에 대해 아는 게 많았어요. 필립은 그와 친해졌고 틈만 나면 그의 병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퇴원을 하면서 필립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녀는 9명이나 되었고 부인은 편하고 친절하며 너그러웠어요. 에설리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집은 크지 않았고 9명의 자녀들로 인해 즐겁게 시끄러웠습니다. 큰딸 셀리는 15살이었는데 나이에 비해 키가 컸고 눈은 명랑하게 반짝였어요.
이 대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했고 필립은 이 분위기가 유쾌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일요일마다 에설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가 배를 누르면 달려나와 그에게 안기고 매달리고 서로 그의 옆자리에 앉겠다고 싸웠어요. 또 에설리와 나누는 이야기들도 그에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카디리 광장에서 밀드레드를 보았어요. 필립은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전보다 더 말랐고 초췌해 있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마주선 필립은 이제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몰락은 안 됐지만 그녀로부터 벗어난 자신으로 인해 기뻤습니다. 그녀를 엄숙한 표정으로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여자에게 빠져 그토록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가 생각했어요. 밀드레드는 자신의 비참한 생활을 이야기했고 필립은 그녀의 끔찍한 처지가 순수한 심정으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자기 숙소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아이와 같이 와 살면서 청소와 음식을 해주는 값으로 일주일에 3실링 6펜스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했죠. 그녀는 허겁지겁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필립은 덧붙여서 단지 내 집의 놀고 있는 방 하나와 먹을 걸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어요. 밀드레드는 살림이 서툴렀고 걸핏하면 짜증을 부렸으며 필립과 이전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필립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고 인간적인 관용 외에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귀여웠고 옆방에 누군가 있어 소리가 난다는 것이 기분 좋았어요. 필립은 평소 하던 대로 일요일에는 에설리의 집에 갔고 화요일이면 비크 스트리트에 있는 술집에 가서 거기 와 있는 헤이워드를 포함한 지인들을 만났어요. 그중에 증권 중개인도 있었는데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부러웠죠. 그는 현재 600파운드가 남아있었고 의사 자격을 얻으려면 2년이 남았고 한동안은 병원 근무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적어도 3년간은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겨우겨우 살아도 불안함이 꽤 있었죠. 증권 중개인은 전망 좋은 새 주식에 대해 말했고 필립은 좀 두렵기는 했지만 250주를 샀는데 그게 잘 되어서 30파운드를 벌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생겼으므로 필립은 외과의사 제이콥스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던 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제이콥스는 기형족에 대해 논문을 썼고 그 부분에서는 경험이 많은 의사였어요. 정상적인 한쪽 발과 똑같게 만들 수는 없어도 결과는 좀 나아질 거라는 거였죠. 필립은 어렸을 때 믿음이 있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기도했던 일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학생들, 동료들, 에설리 가족 등의 따뜻한 위로와 보호를 받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고마움과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꽤 호전이 된 발을 갖게 되었어요. 필립은 다음 과정으로 외과병동에서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외과가 내과보다 힘은 들었지만 더 흥미로웠어요. 밀드레드는 집안일에 소홀했고 불만은 더 많아져 갔으며 필립에게 애정을 자주 구했지만 필립은 이제 마음의 동료가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인가 그녀는 폭발했고 필립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필립의 물건이란 물건은 모조리 부셔놓았고 크런쇼가 준 양탄자도 갈기갈기 찢어놓고 떠나버렸어요. 필립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 밀드레드가 사라져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는 처음 의학교에 입학했을 때 묵던 하숙으로 집을 옮겼어요. 그즈음 영국은 남아프리카 전쟁에 참전 중이었고 연이은 승전보의 역량으로 증권거래는 팔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갖고 있던 증권거래인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죠. 필립은 그를 전적으로 믿고 가진 것을 다 쏟아넣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행운이 없었어요. 이득은커녕 청산을 하고 나니 전 재산이 7파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부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낭비와 무절제한 생활에 대한 질책과 25살이나 되었으니 밥벌이는 알아서 해야 하며 만일 본인이 죽으면 유산 가운데 얼마는 너에게 가겠지만 그전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필립의 악전고투의 날이 시작되었어요. 옷들을 전당포에 잡히고 아침을 먹고 오후 4시에 버터 바른 빵을 먹은 후 밤 9시가 되면 허기가 져서 되도록 빨리 잠자리에 들었어요. 로슨에게 5파운드를 빌렸는데 흔쾌히 빌려주면서 일주일 뒤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필립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음을 뻔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돌려주었습니다. 로슨이 점심을 같이 먹으러 나가자고 했고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앞에 놓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고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어요. 일요일에 에설린의 집에 가야 하는데 이걸 털어놓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가지 않았어요. 한 푼도 없는 신세인 걸 알면 업신여기지 않을까 두려웠죠. 지금까지 궁하게 살아오긴 했지만 이처럼 먹는 일까지 어려워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수치스러웠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교 사무실에 가서 가정교사 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없었고 무면허 조수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안 되었어요. 또 가구용 직물부에서 점원을 구한다는 곳에도 찾아갔으나 구직자가 너무 많았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차라리 자살을 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고 언젠가 응급실 수간호사가 실연보다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방세가 밀려있어서 토요일까지 주겠다고 했으니 토요일이 지나면 이제 하숙집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주인 여자는 오늘 맛있는 고기를 구웠으니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했지만 필립은 귓볼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지금 시장하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몸을 던져 울음을 참으려고 2주먹을 움켜쥐었어요. 방세를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고 필립은 동전 몇 푼만 남아 있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은 없었고 하숙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6월 중순, 맑고 따뜻한 밤이었어요. 필립은 템즈강의 첼시 강뜨길을 느릿느릿 걸었고 벤치에서 자다가 다시 걸었어요. 헤이워드는 전쟁에 참전 중이어서 없었고 로슨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도 같았지만 우습게도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볼까봐 병원에도 가지 못했어요. 밤늦게 하숙집에 몰려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잠시 침대에 누웠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로슨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5실링을 빌렸고 그걸로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노점에서 감자나 빵을 사 먹었어요. 이따금 벤치에 앉아 쉬다가 경찰을 피해 잠을 잤습니다. 날이 밝으면 동전 몇 푼을 들여 차림새를 단정하게 고친 후 일자리 광고를 보기 위해 신문을 사들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났고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에설리 집에 갈 수 있는 일요일이 되었어요. 남은 돈 2펜스를 체어링 크로스의 유료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빗질을 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에설리 집에 갔어요.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를 반겼고 전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 후 에설리는 모두를 내보내고 필립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물어보았어요. 지난주에 오지 않아서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 필립이 하숙집에 가서 집세를 묻네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필립은 눈물이 터질 듯한 것을 참으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설리는 자신들도 한때 그처럼 어려운 적이 있었고 부자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함께 있자고 했어요. 필립은 에설린에도 겨우 살고 있는 처지인데다가 방도 여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에설린은 몇 애들이 같이 지내면 되고 한 사람도 먹는다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며 필립의 거절을 일축했어요. 에설리의 아내는 필립이 같이 있기로 하자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침대를 준비해 놓으러 갔습니다. 필립은 그동안 남들이 자기에게 친절한 것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이 친절과 사랑에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필립은 에설리의 추천으로 그가 다니는 의류회사에서 주당 6실링의 숙식 제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는 해링턴 스트리트에 있었고 방에는 침대 6개가 놓여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방을 같이 쓰는 게 어색했지만 길에서도 잠을 자보았던 최근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걸 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의 업무는 손님들에게 상점 안의 각종 부서의 위치를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맡게 된 일이었죠.
6시 반에 퇴근을 하면 기진맥진할 만큼 힘들었어요. 밤에는 온몸이 아파서 양말을 벗기도 힘들었죠.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정기적인 친목회라는 것도 있었고 그 모임에도 나가야 했지만 춤추고 술 마시는 그들이 문화에 섞여들지 못했고 구경을 하면서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일요일에 애설리의 집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애설리 부인은 필립에게 어머니처럼 친절하게 더 잘 대해주고 있었어요. 또 애설리와 인생만사를 토론하는 건 커다란 기쁨이었죠. 온종일 일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언제쯤이나 병원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잠이 들면 자주 병원에 있는 꿈을 꾸었어요.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했고 잠이 들 때까지도 한 방에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혼자 있지 못하는 괴로움에 힘들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에 잘 다니던 곳은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헤이워드는 케이프에 있었고 로슨밖에 남지 않았지만 로슨과는 공통 관심사가 없어서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로슨을 만났어요. 궁금해하는 로슨에게 목이 메이긴 했지만 얼버무리지 않고 근황을 말해주고 5실링을 갚았으며 그에게서 헤이워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이워드가 케이프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죽었다는 거였어요. 필립은 자기 또래 친구를 잃기는 처음이었어요. 돌아오면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함께 지냈던 즐거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울적해졌어요. 도대체 살아서 무엇을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크런쇼우도 죽어 잊혀지고 말았으며 팔리다만 그의 시집이 헌책방에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산다는 건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계속 다그쳤습니다. 그때 필립은 페르시아 융단과 그가 알고자 했던 해답이 확 떠올랐어요. 직조공리 양탄자의 정교한 무늬를 짜면서 자신의 신비감을 충족시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았듯이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삶의 거대한 날실에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실가닥을 선택하여 무늬를 짬으로써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어떤 삶은 눈먼 무관심에 의해 디자인이 완성되기도 전에 끊겨버렸으며 크런쇼우 같은 삶은 이해하기 어려운 무늬였어요. 그런 삶도 나름대로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관점이 바뀌고 옛 기준은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거였죠. 행복이라는 척도로 삶을 잰다면 필립의 삶은 끔찍했지만 이제 다른 척도로 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절로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삶의 무늬를 더 정교화하는 데 보탬이 되는 동기가 될 뿐이며 종말이 다가오면 무늬의 완성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예술품일 것이며 예술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며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해도 그 아름다움이 결코 덜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필립은 이제 행복했어요. 백부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서 필립은 몇 번 블레스터브를 다녀왔습니다. 백부는 필립에게 의지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시간은 다시 흘러갔으며 겨울이 가고 공원의 나무들이 움을 튀어내기 시작했어요. 필립에게 시간의 걸음은 무거웠으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7월이 되었을 때 백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필립은 백부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백부는 고통스럽고 생명의 악착 같은 의욕을 보였지만 지역 사제에게 마지막 성찬예를 받고 나서는 평온해져 있었고 하느님에게 영혼을 맡기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필립은 놀랐습니다. 평소 이기적인 백부가 헌신적이고 겸손한 아내에게 무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죽기 전 이렇게 말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유언장엔 자신의 재산을 조카에게 모두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필립이 의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 때까지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백부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뭉치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건 필립의 대부가 되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 아이의 행복한 장래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이가 선량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하느님께 밤낮으로 빌고 있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필립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어머니가 아름다운 분이었다는 기억만 있는데 이렇게 소박하고 신앙심 깊은 여자였음을 알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또 자신은 어머니 기대하는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떠난 후 처음으로 터켄버리 왕립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거리 상점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은 많았으나 미루어 놓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소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새 출발을 해서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룩하고 싶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엄습해왔다. 지난 2년 동안 겪어야 했던 궁핍한 삶이 한스럽게만 여겨졌다. 목숨을 부지하느라고 발버둥 치는 사이 삶의 고통에는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가 겪은 불행이란 정겨하고 아름다운 장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권태든 격정이든 쾌락이든 괴로움이든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무늬를 더 풍부하게 하니까. 필립은 런던으로 돌아와 2년 만에 다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던 학우들은 이미 학교에 없었어요. 그는 더 열심히 하여 빨리 자격증을 따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학기 말 시험이 끝난 날 학교를 나와 강가의 둔덕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감개무량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와 어리석음, 불행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에설린의 가족은 필립의 사정이 호전된 것을 몹시 기뻐했습니다. 필립은 백부가 남긴 물건 가운데 팔지 않고 두었다가 그 가족들에게 빠짐없이 선물도 했습니다. 셀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양장점에 견습생으로 들어가 매일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해 보이는 푸른 눈, 넓은 이마, 풍성한 머리칼이 아름답게 빛나는 건강미 넘치는 처녀였어요. 그녀는 활달하고 섬세했으며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연애 따위를 시시하게 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늘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으므로 나이에 비해 조숙했고 살림꾼 같은 데가 있었어요. 필립은 왕진 근무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고루 만나면서 그들이 삶에 쉽게 속할 수 있었어요. 어느 계층이든 그에게는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성 누가병원에서 마지막 1년간 필립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생활비가 넉넉하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고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경멸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면 째째해지고 비열해지고 성격도 비뚤어지고 세상을 저속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걸 필립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에설린의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옛 친구들이 가끔 생각났지만 굳이 만나지는 않았죠. 한 번은 피카디리 광장을 지나다 로슨을 보았어요. 필립은 순간적으로 얼른 샛길로 피했는데 만나지 않은 지가 2년이 넘은 지금 중단된 우정을 회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필립에게 예술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삶이라는 재료를 생각하면 물감이나 언어에 대한 집착은 하찮게 보였죠. 로슨과의 우정은 그가 지금 짜고 있는 정교한 도안이 한 제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필립은 드디어 마지막 시험인 외과학에 통과하여 마침내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성 누가병원에 돌아온 지 7년 만이었어요. 개업 허가증을 손에 들고 왕립 외과 의사회 계단을 내려오는데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몇 주일 동안 시간이 있었으므로 쉬느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경험도 쌓기를 원했어요. 병원 근무를 희망했고 남쪽 해안지방에 임시직 자리로 잠시 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이 닥터 사우스는 괴팍하기로 소문이 나서 의사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필립은 이제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게 되었어요. 닥터 사우스는 소문대로 까다로웠지만 필립은 성심껏 환자를 돌봤고 계약 기간을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사우스는 계속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1년에 700파운드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며 함께 동업을 하자는 것이었죠. 필립은 내년쯤에 누가병원의 근무가 끝나면 스페인으로 가서 대여섯 달쯤 보낼 것이며 그 다음에는 동양으로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어딜 가든 의사 자리는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낯선 민족들 사이를 방랑하며 삶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길 소망하고 있었죠.
거절했지만 닥터 사우스는 언제든 제안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한층 더 성숙해진 셀리에게 자주 눈길을 보냈어요.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언제부터 자신을 좋아하게 됐는지 물었고 셀리는 예전에 필립이 여러 날 굶주렸다 집에 왔던 날 자기가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필립은 성 누가 병원의 수련의에 채용되었고 이제 의사로서 정식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근처에 단촐한 방을 얻었어요. 일은 재미있었고 하루하루 자신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셀리가 있는 가게 쪽으로 가서 만나곤 했어요. 어느 날 셀리는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스러워했어요. 필립은 그의 많은 계획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어서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셀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을 결심합니다. 즉시 닥터 사우스에게 편지를 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으며 곧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아내와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썼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조그만 집을 하나 얻고 아내에게 그가 가진 모든 드높은 희망을 결혼 선물로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있게 덧문을 열어둔 아늑한 거실에서 셀리와 함께 지내게 될 긴 저녁들을 그려보았어요.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토요일, 국립박물관에서 셀리를 만났어요. 날씨는 맑았고 밝은 태양이 내리쬐어 거리는 햇빛이 가득했어요. 셀리는 알고 보니 임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그게 다행스럽지가 않았는데 자기가 결혼을 결심했던 것은 셀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게 아내와 가정과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제 가장 단순한 문의, 사람이 태어나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죽음을 맞는 그 문의가 가장 완전한 문의임을 알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는 셀리에게 청혼하고 셀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미술관을 걸어 나왔어요. 트라팔거 광장엔 햇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에서 푸아네 선생이 필립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자네 나이 때 누가 나에게 그런 충고를 해주었더라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는 말이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낯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해주었다면 그걸 그때 과연 받아들였을까 싶어요. 누가 충고를 해주든 직조공이 무늬를 짤 때 자기 충족감이 목적이듯 우리들도 그런 자기만족의 무늬를 그때는 열심히 짜고 있었으니까요. 필립은 신체적 불구로 인해 정신적 불구도 갖고 살았어요. 그건 그의 굴레였고요.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 품위와 독서로 인한 지적 성숙함도 굴레였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지켜주고 벗어나지 않게 해주었으니까요. 우리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막아준 게 있었고요. 결국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짜고 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우리 인생의 무늬. 처음엔 무색의 바탕을 배경으로 시작했지만 바탕의 얼룩을 가리기 위해 화려한 날실과 시시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굴레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건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게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처라는 건 결국 성장의 가장 강한 자양분이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시시가 날실은 우리의 과정이었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